근데 제가 오늘 그 시작을 하면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번역까지 다 해서 이걸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그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가 있기 직전에 성명서를 냈거든요. 제가 이 성명서를 그냥 하나하나 설명을 그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다 그냥 번역을 해왔어요. 그 너무 빨리 해서 좀 오역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번역기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좀 문장은 매끄럽지 않은데 제가 이걸 꼭 좀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펜스 부통령은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음모론자들 거기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나 그 페이스북을 보고 펜스 대통령이 뭐 좀 실망을 시켰다 또는 배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미국법을 상당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해설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마이크 펜스는 앞서 제출된 사기 또는 부정확한 세트가 아닌 수정된 팩트 세트를 각 주들이 인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와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 미국은 진실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 이것도 그 상하원 이렇게 투표가 아마 끝나고 나서 이것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스에 대해서 지금 배신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펜스 대통령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컨설팅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쓴 성명서를 그냥 읽어드리면서 몇 가지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꼼꼼하게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Dear colleague라고 썼죠. 동료 여러분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상 59번째 의회 합동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을 집계할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부통령과 상원 의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투표 부정 행위에 대한 중대한 혐의와 주 선거법을 무시한 수많은 공무 사례가 있었던 지난 선거를 마친 후에 저는 이번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수백만 미국인의 우려와 함께합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 대통령을 선택하고 법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선거 위법 행위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의장으로서 저는 이러한 우려 사항이 미국 의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청문회를 통해 제출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의가 제기되고 증거가 제시되어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 의회 의원들이 결국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1787년 선거인단을 창설했고 1789년에 처음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정당이 생겨남에 따라서 1804년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개별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단이 수정되었습니다. 헌법이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헌법 12조를 말합니다. 지금 이 헌법 12조를 인용을 해서 계속해서 부통령이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범위한 혐의와 함께 1876년 논쟁적인 선거가 있은 이후 의회는 선거인단 개수와 이에 반대되는 의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는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는데 10년, a decade, 10년 열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정말 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한번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나 앨리스 변호사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그 Federalist Papers, 저희 이제 MPK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Federalist Papers라는데 보면 선거인단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1787년 헌법을 만들기 전에 공식 건국 전에 이미 이런 논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789년에 처음 소집했다는 것은 이제 공식 말하자면 건국이 됩니다. 그런데 건국 초기에는 여러 가지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차례 수정헌법 12조를 통해서 선거인단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선거인은 투표 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 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 따로 이제 부통령 따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읽지 못하고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와 부통령으로 투표된 모든 사람의 명부 그리고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표를 별개로 작성하여 선거인이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다음 봉합하여 상은 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은 의원 및 하원 의원의 참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투표의 최고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지금 270석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원은 즉시 대통령으로 투표된 사람의 명단 중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최다수 득표자들 중에서 대통령을 비밀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부통령의 권한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각 주의 하원 의원 3분의 2로부터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대통령 선정권이 하원에 기속된 경우 하원은 다음 3월 4일까지 대통령을 선정하지 않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한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고 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득표수는 선임된 선거인의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원의 득표자 명부 중 최다수 득표자 2인 중에서 부통령을 선임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상원 의원 총수의 3분의 2로 성립되며 그 선임에는 의원 총수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상의 대통령의 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미국 부통령의 직에도 취임할 자격이 없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수정헌법 12조를 가지고 부통령이 그러니까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의 참석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원 의장 부통령이 이 어떤 증명서를 개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독점적인 그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804년 수정법 12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의 80년 정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70년 이상. 그걸 좀 더 보겠습니다.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범위한 혐의와 함께 1876년 논쟁적인 선거가 있은 이후 의회는 선거인단 개수와 이에 반대되는 의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는데 10년여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지금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가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사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을 제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말하자면 암살로 제거하는 거. 암살로 돌아가신 분이 4분이에요.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과 맥키니 대통령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와,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암살로 대통령이 제거가 됐어요. 그중에 여러분 모두 아시는 링컨도 포함되어 있고 케네디도 포함되어 있고 가필드, 맥키니까지 4분이 암살로 제거가 됐죠. 그리고 탄핵으로 제거되기 위한 과정이 있었어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있었고 닉슨 대통령이 있었고 클린턴, 트럼프 4번 다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탄핵으로 제거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은 닉슨은 탄핵으로 제거된 경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앤드류 존슨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이 사건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부통령이었거든요. 존슨 부통령이었는데 남부 출신이었어요. 남부 출신이었던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에서 탄핵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화당 상원의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탄핵 제도를 써버리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고 존슨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이후에 거의 100년 가까이 북부 출신이 대통령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참 독특한 미국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미국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북부가 이기면 남부 출신 부통령은 제거죠. 그게 가장 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미국을 정말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저도 미국법을 공부하면서 와, 답답해서 죽어도 참는 거, 그거 훈련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답답한데 어떻게 세계 1등 국가가 되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말하자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탄핵을 이렇게 시도됐지만 탄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뒤에도 미국에서 대통령을 제거할 때 탄핵으로는 이상하게 잘 제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전통이 생긴 겁니다. 지금 한국은 탄핵으로 제거가 됐는데 이건 따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거 작전이 있죠.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중에 프랭클린 피어스와 제임스 뷰캐넌 이 2분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좀 불명예가 있는데 지금 조 바이든 거의 200년 만에 또다시 조 바이든 부정선거로 진짜 대통령을 제거하는 그런 미국도 이런 말 그대로 흑역사가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펜스의 성명서로 돌아가서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이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정헌법 12조, 1804년도 수정헌법 12조가 있었지만 그 뒤에도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 있었고 실제로 2번에 걸쳐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어떻게 개수할지에 대해서 정말 고심을 해서 의회에서 결국은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헌법은 있는데 구체적인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펜스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인단 개수법이라고 하는 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거인단 개수법, 선거인단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런 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사태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뜻입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이 선거인단을 어느 쪽을 뽑을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아리조나라든지 7개 그 경합주의 그 선거인단이 부정과 뭐 불법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거를 제거하고 다시 그 주의회로 돌려라. 이런 결정 정도는 부통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미 1804년 이후에 너무나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을 딱 정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거인단 개수법입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이 선거인단 개수법을 문제 삼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헌법을 인용해서 부통령한테 이런 권한을 주어라. 이런 소송을 이제 연방 그 법원에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측에서. 그랬더니 바로 기각이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부통령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데 주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려면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에 그런 주장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헌법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연방 대법원에 선거인단 개수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죠. 일단 법이 없어져야지 부통령의 권한이 생길지 말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리아니 법률팀이 계속 이렇게 독특한 그런 해석을 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많은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이 이런 소송을 내고 또는 이 소송을 들어봄으로써 선거에 부정이 있다. 이런 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소송을 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 소송이 받아들여질 소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부통령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1887년인가요? 1987년에 이미 이 선거인단 개수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지고 130년 동안 선거인단 개수법이 통과된 후 130년 동안 의회는 예외 없이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사용하여서 4년마다 선거인단을 집계해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1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법을 갑자기 부통령이 없애버리고 수정헌법 12조를 인용해서 부통령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원 의장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법원에서 결론을 내렸고 펜스 부통령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둘러볼 때 일부는 4년마다 계속되어 온 이 전통에 큰 기대를 갖고 접근하고 또 일부는 경멸적인 태도로 접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통령으로서의 선거인단을 일방적으로 수락하거나 거부할 부통령으로서 선거인단을 일방적으로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의회 합동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선거인단에 어떤 도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공화당에서는 부통령이 결정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공화당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통령이 결정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미 12월 14일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법률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저는 트럼프 측이나 민주당 측이나 어느 쪽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최고 수반으로서 미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미국 국민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연방법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방 선거인단 개수법. 이 연방법에 따라서 증거를 검토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입니다. 결국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력의 집중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고 헌법에 따라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우리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부통령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대통령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고안한 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사랑하고 그 설계자들을 존경하는 역사학도로서 저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부통령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어떤 선거인단을 집계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상 부통령은 그러한 권한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인데 잘못 썼죠. 없습니다. 대신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부통령은 선거인단 개수법을 일관되게 따랐으며 이러한 개수로 인하여 당이나 자신의 입 후보가 실패로 끝난 경우에도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했습니다. 말하자면 역대 미국 건국 이후에 부통령이 이 정도 권력을 또는 권한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대법관 조셉 브래들리가 1876년의 논쟁적인 선거 이후에 썼듯이 상원 의장의 권한은 단지 장관급입니다. 미니스트리얼이라는 말이 장관급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제가 한 번 더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원 의장의 권한은 단지 미니스트리얼, 저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그냥 좀 형식적, 요식적이다 이렇게도 좀 이해가 되는데 장관급 이렇게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원 의장의 권한은 단지 이런 그 요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떤 그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양원 합동회의 밖에서 조사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조사 또는 표와 관련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려면 반드시 상하원이 권한을 수행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상하원이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관 조셉 브래들리가 확립한 선례, 프리시던트라는 거죠. 최근에는 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 마이클 루티그가 헌법에 따른 부통령의 유일한 책임과 권한은 선거인단의 투표를 성실하게 계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은 부통령이 특정 투표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투표한 투표를 어떤 식으로든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저의 맹세는 어떤 선거인단의 표결을 집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일방적인 권한을 주장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의장으로서의 저의 역할은 대체로 의례적인 것이지만 의회의 역할은 많이 다르며 1887년 선거인단 개수법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거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부정 행위와 일부 공무원의 주선거 법령 무시를 감안할 때 저는 반대 의사를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간 상원 및 하원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상원 의장으로서 저는 상원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모든 이의를 고려하고 이러한 이의를 뒷받침하는 모든 사실이 의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선거인단 개수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30년이 넘는 역사를 무시하고 민주당원들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최근 3번의 경우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의회가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의 투표를 집계할 때 주재할 의무가 있으며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제 앞에 모이는 의원과 상원 의원들이 같은 의무감과 열린 마음으로 이 순간에 다가와 정치와 개인적 이익을 제쳐두고 헌법에 따른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무는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 존 아담스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믿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4년 전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했고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말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들 앞에서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합동회의가 소집될 때 저는 여러 주의 선거인단의 증명서를 공개하고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제기하는 이의를 듣고 선거인단의 투표를 헌법, 법률 및 역사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인단을 개수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성명서 3장을 그냥 직역을 했고 제가 이거를 다시 그 점검하고 고칠 기회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좀 다소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아마 그 중요한 내용은 다 여러분이 캐치를 했을 것입니다. 이 그 성명서를 쓸 때 얼마나 성실하게 썼는지 여러분이 아실 텐데 저는 펜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뭐 지지하지 않고 이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부통령이 그 선거인단 공화당 쪽 또는 민주당 쪽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다시 양쪽을 모두 그 주의회에 부통령 직권으로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1887년 선거법이 있는 이상은 이 선거법 자체를 이헌 소송을 해서 이헌이 결정이 나면 그때는 다시 고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30년 이상 미국에서 통용되어 왔던 선거법은 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상하원 의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그래서 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사회를 보면서 이의 제기를 하라고 이렇게 그 권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모두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그 제 의견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실망을 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상황들을 다 미리 다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은 이의 제기를 할 상원의원 또는 이의 제기를 할 하원의원들을 지난 2달 동안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저는 그것만 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달 동안 각종 소송에서는 지거나 아니면 기각되거나 했지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계속 승승장구를 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텍사스 주가 당사자가 되어서 다른 경합주들을 소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MP 저희가 발간한 잡지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로 갈라진 2개의 미국이라는 이 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연방 대부분은 왜 텍사스 주 대 펜실바니아 등 4개 주 소송을 각하시켰나 이런 글을 써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이 소송이 기각이 되거나 또는 각하가 돼도 트럼프 대통령은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주 전체 또는 많은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한 언론도 도와주지 않는 제대로 된 그 제도권 언론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2달 동안 이렇게 많은 국민적인 지지와 이렇게 많은 의원들을 확보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천재적인 정치적인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